안녕하십니까. 찌아널 리서치의 김진학입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면 규정상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것은 크게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이를 활용한 의료기기, 또 융복합제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를 개발 과정에서부터 IND 승인을 받고 그 이후 단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사이언티픽한 내용보다는 그 규정적인 그 프로세스상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 드리고자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제 제너럴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약품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흔히 우리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이죠. 품질. 품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제 먹은 나의 약, 내가 어제 먹은 약과 오늘 먹은 약, 내일 먹은 약이 정말 똑같은 약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유를 예로 들자면 사실은 어제 먹은 우유와 오늘 먹은 우유는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컨시스턴트하게 제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소가 먹는 것도 다르고, 어제는 저소, 오늘은 이소인데 어제 먹은 우유를 뽑은 그 소는 건강한 상태였고, 오늘 우유를 뽑은 그 소는 약간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베리언트가 있는데, 그런 베리언트를 어떻게 없애고 가장 컨시스턴트한 품질을 확보한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품질에 대한 세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약 먹어도 될까? 안전한가? 먹어도 될까? 이 세이프티, 그리고 이거 먹으면 내가 정말 병이 나을까? 이피커시.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의약품의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전성과 유효성은 각각 독립된 데이터로 확보되는 게 아니라 non-clinical study 혹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발하시는 의약품이 있다. 근데 그 의약품이 지금 랩 스케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임상시험에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세이프티와 에피커시를 입증하는 자료는 온전히 인비트로, 인비보, non-clinical 스터디를 통해서만 입증이 될 것이고요. 만약 페이스 2로 넘어가고 3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전의 휴먼 클리니컬 데이터에서부터도 세이프티와 이피커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다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품질과 효력과 안전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 놓은 슬라이드고요. 일반적인 그냥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크게 독성과 양리를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품질을 통해서 어떤 퀄리티로 유지가 되고 컨시스턴트하게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단회 투여 독성, 반복 투여 독성, 유전, 발암, 생식, 기타 독성. 그다음에 양리로 이제 약동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ADME, DDI, 파마코메트릭스, 양리학은 쉽게 아시듯이 이피커시 데이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품질로 돌아가면은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제조 방법, 그다음에 컨트롤,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그 시험 방법과 기준에 따른 결과, 그다음에 우리 레퍼런스 머티리얼을 무엇에 사용했는가, 그리고 스테빌리티. 이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의약품에서 요구하는 각 카테고리가 되겠는데, 아시겠지만 유전 독성, 발암성, 이 생식 발생 독성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케미컬 의약품에서 아주 심도 있게 보는 자료들이죠. 아무래도 스몰 몰레큘들은 뉴클레스를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세포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전 독성은 약간 좀 그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발암성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종양원성이라는 이름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이 각 항목들을 어떤 카테고리로 보느냐, 각 독성,
양리, 품질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해 투여 독성은 거의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경우에는 설치류에서 한 종, 또 비설치류에서 한 종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서는 동물종의 선정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적절한 한 종의 동물종에서 수행하면 인정해 준다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 결핍 동물 모델이어야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블랙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 임상에 투여될 용량과 투여 경로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용량이 잘못 선정이 되었다, 아니면 독성 시험에서 노화율이 충분히 관찰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다시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설정 단계에서 주의 깊게 보시고 인비트로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좋을 것인지를 잘 디파인 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점점 카티 세포치료제 경험을 쌓아가는 GLP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디파인을 하셔도 좋고, 뒤에 제가 설명드릴 식약처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복 투여 독성은 여기 좀 필요하냐 마냐, 이건 이제 온전히 개발하시고자 하는 의약품이 단해 투여냐 아니면 반복 투여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킴리아 같이 단해 투여로 효과를 보는 그런 이제 카티의 경우에는 단해 투여 독성만으로도 충분히 독성 프로파일을 검증해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아주 뜨겁게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솔리드 투머에 대한 그 카티의 경우에는 보통 단해로 끝나지가 않죠. 보통 2회는 넘어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2회를 투여하게 되면은 어떤 스케줄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투여한 카티가 소실된 이후에 투여할 것이냐, 아니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투여해서 증폭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디파인을 하시고 반복 투여 스케줄을 가셔야 됩니다. 이거가 아주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여 간격을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용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결국 페이스 1은 단해 투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페이스 2로 넘어가면은 반복 투여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아주 서포티브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양원성은 세포 치료제든 유전자 치료제든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다라고 하면 종양원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역시 카티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산물이 종양 형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독성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카티를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프 타겟 톡시시티 그리고 티슈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인데, 킴리아가 CD19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이 됐었죠. 근데 킴리아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킴리아와 이제 동시 아니면 또 후발주자로 개발되었던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CD19을 타겟으로 하는 카티의 경우에는 이 티슈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잘 보게 리퀘어먼트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 CD19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티슈 크로스 리액티비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CD19을 타겟으로 하는 카티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겟도 많이 있죠. 지금 그런 타겟으로 하는 CD 카티를 개발하시고 하시는 경우에는 티슈 크로스 리액티비티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생식 발생 독성이 지금 그레이로 제가 페이드아웃 시켜놨지만, 예를 들어서 이 셀이 분포 시험을 통해 가지고 생식기관에 장차 안착이 된다는 입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식 발생 독성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독성 시험은 GLP 기관에서 수행하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또 질문하신 것들이 비임상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GMP 시설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랩 스케일로 생산한 것을 비임상 시험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조 공정상 차이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컴패러블리티는 충분히 입증을 하셔야만 그 non-clinical 데이터가 나중에 IND를 위해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약리를 보면은 약동은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분포 시험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분포 시험은 이제 세포 치료제, 카티 모두 필요하죠.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독성 시험은 반드시 GLP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GLP여야 된다는 리퀘어먼트는 없습니다만 이 분포 시험은 아무래도 동물에서 해야 되죠. 하고 오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non GLP 기관에서 수행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분포 시험 역시 GLP 기관에서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효력 시험에서는 약리 시험에서는 효력 시험 이건 뭐 저보다 더 많이들 잘 아실 거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MOA를 입증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MOA와 이제 효력 시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다면 임상 시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임상 시험 진행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US FDA에 핵의약품 진정 신청, 오펀 드럭 데지그네이션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픈 드럭 데지그네이션을 위해서 반드시 임상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non 클리니컬 데이터만으로도 신청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CMC, 그러니까 품질 데이터인데 유전자 치료제의 CMC 데이터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간과하기 쉬운데 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내용도 아주 오히려 카티 제조에 대한 것보다 바이러스 벡터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생각하시기에 카티니까 이 셀에 대한 T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바이러스 벡터, 플라스미드, 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이 요구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아울러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자, 카티는 직접 제조하실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올 것이냐? 내가 직접 제조할 것이냐?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것도 상당히 GMP가 어렵고요. 복잡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어찌 보면 사와서 활용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요즘 이제 이 바이러스 벡터가 거의 품절 상태죠. 아마 구매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다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세포 치료제는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공유자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동종세포라면 자가유래세포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제 잘 아시는 슬라이드일 거고요. 그럼 이렇게 준비한 독성, 약리, 품질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IND 신청을 해서 다큐멘테이션을 할 것이냐. CTD 뭐 잘 아시죠? 이제 모듈 2는 CMC와 non-clinic과 클리닉에 대한 정리 요약. 그러니까 이 모듈 2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모듈 3, 4, 5는 그 정말 레포트, 로 데이터 자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듈 2는 그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디스크립션 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 아시니까 ICH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아까 도식화되어 있는 것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정보, 제조, 분석, 그 다음에 기준 및 시험 방법, 표준품, 용기, 안정성, 원료에 대한, 그 다음에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이렇게 요구가 되고요. 자.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실 때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2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 유효성이 명백하게 개선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유전자 치료제로서 허가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다. 이건 좀 이제 간단하죠. 없으니까. SOC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명백하게 개선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제 에피커시 데이터와 MOA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식약처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실 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레셔널을 만드셔야 됩니다. 레귤러토리 에이전시가 컨펌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도, 한국도, 유럽도, FDA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스 미팅을 들어가시거나 FDA 프리-IND 미팅을 들어가셨을 때 질문을 리스팅을 하죠.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FDA도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 CHMP도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는 CHMP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번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식약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들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조건부 허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킴리아 같이 이제 정말 대체 치료제가 없고 중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일 경우에는 이상 결과만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멜라노마다. 그럼 이미 킴리아가 있죠? 그러면 대체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시는 약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인디케이션인지 그 인디케이션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른 SOC와 비교했을 때 그런 걸 충분히 고찰하시고 식약처와 상담을 진행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 사전 상담은 그래서 한국 식약처 진행하는 것은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상담이고 이제 사전 검토인데 사전 상담은 자료를 이제 꾸리셔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허가에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럼 식약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식약처도 그 당시에는 뭔가 풀 데이터를 보고 코멘트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가 내려주는 그 가이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코멘트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희귀약품 지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거 맞을까요?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약처가 우리도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줄 수가 있겠죠. 사전 상담을 초기 단계부터 아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약처에 충분히 우리가 이걸 개발하고 있고 우리 관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만 됩니다. 사전 검토는 자료를 가지고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가 정말 리뷰를 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는 서면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디스커션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디스커션을 위한 목적이라면 사전 상담이 더 맞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청하고서 30일이 걸리죠. 보통 20일 이후에 보안이 나오고요. 한 달 동안 보안 답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2차례 보안 연장할 수가 있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anyway 식약처는 40일의 검토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3달, 또 길면 5달 정도까지도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IND 제출을 하고 나면은 임상정책과에서 식약처 내 임상정책과에서 접수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세포 유전자 치료제과에 의뢰를 띄우고 그러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5개의 나누어져 있는 이제 파티에다가
검토 의뢰를 띄우고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개발하신다고 하면 어떤 타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효력 시험을 먼저 하실 겁니다. 효력 시험 하시고 효력 시험에서 MOA가 충분히 입증됐고 효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어. 그럼 이제 독성 시험 들어가시겠죠? 그럼 독성 시험 들어가기 위해서 비임상 시료를 생산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단회 투여 독성 또는 반복, 그다음에 분포 시험, 종양 원성, 기타 독성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나올 시점에, 데이터 나오기 전에, 나올 시점에 임상시험을 진입하기 위한 CRO 선정 과정이 들어갈 거고요. 그 과정에서 GMP 생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GMP 생산은 쭉 계속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임상시험에 계속 사용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한 이쯤 돼서 에피커시 효력 시험과 어느 정도의 MOA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ODD 신청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도 괜찮고요. 미국에도 괜찮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US FDA 같은 거 ODD를 승인 받으면 여러 가지 좀 메리트가 있긴 하니까 그런 것 좀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RO 셀렉션하고 프로토콜 라이팅하고 IND 서미션하고 어프로벌 받는 때까지 프로토콜 라이팅만 하는데도 3-4달 걸리니까 충분히 기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페이스 1 진행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1이 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페이스 2를 위한 CRO 셀렉션하고 임상시험 이상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허가를 들어가던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하던 아니면은 3상을 준비하시던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페이스 1은 한국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페이스 2는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카티 경우에는 제조가 좀 쉬핑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쉬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리-IND 혹은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스 미팅을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시점은 페이스 2의 경우에는 한 2년이 끝나가고 이제 페이스 1 데이터가 나오기 좀 전에 신청을 해서 프리-IND 미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